자, 이어서 우리는 제5강이 되겠습니다. 5강은 27쪽 밑에 21번 공구입니다. 제가 왜 21번 공구에서 잘랐냐 하니까 이것이 2020년 올해의 주간심리로 나왔습니다. 되게 쉽게 나온 거죠.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사용자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걸 뭐라고 그러냐? 정답, 공구. 이게 주관식 나왔습니다. 되게 쉬운 겁니다. 공구, 두 자적은 한 문제 맞는 거니까. 공구, 이게 나왔습니다. 그럼 공구가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 지하철 공사할 때 지하철 노선이 길면 공구별로 하자. 1공구, 2공구 하죠.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단지를 여러 가지 되게 많이 공사할 때는 1공구, 2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이런 식으로 잘라서 한단 말이죠. 이게 공구입니다. 그래가지고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착공도 하고 완료되면 따로따로 사용 검사도 받고 따로 착공하고 따로 사용 검사 이렇게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란다? 공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쉬운 문제로 공구가 나왔다. 제일 쉬운 문제였어요. 40문제 중에서 이것이 가장 쉬웠습니다. 공구 이렇게 적는 거. 22번 세대 구분형 공동택.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뭐냐면은 거기에 핵심 용어가 뭐가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수여할 수 없는 책이다. 일부를 구분수여할 수 있느냐 아니라 없는입니다. 있는, 없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뭔 의미를 갖느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택. 이제 여기는 정상적인 공동택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 집에서 쓰는데 이 세대 구분형을 이거 쪼개요. 쪼개가지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세 집이 쓴다든가 따로따로 이렇게 내 가지고 출입구 내 가지고 따로따로 출입구 내고 출입구 내 가지고 세 집이 쓴다든가 이렇게 이용을 갖다가 두 집 세 집 쪼개서 쓰는 거예요. 이용을. 그런데 이 경우에 요 세 집이 나눠서 쓴다고 해서 소유권을 세 개로 나눠서 세 개로 구분 소유가 되느냐? 안 된다. 그냥 소유권은 하나입니다. 한 개이지만 이용만 쪼개서 한다. 그 뜻입니다. 구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은 소유권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용만 따로따로 쪼개서 합니다. 이게 바로 세대 구분형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세대 구분형이 이 아파트 단지에는 많이 들어있으면 여기도 세대 구분형이고 그래서 여기도 이쪽도 세대 구분형 이렇게 많이 들어있으면 이 아파트가 어떻게 할까요?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시끄럽겠죠? 그래서 제한이 있습니다. 얼마까지 해야 된다. 이런 제한, 3분의 1 이렇게 제한이 있어요. 그런 건 나중에 이제 기본에서 배웁니다. 이게 세대 구분형이고 새로 대두되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걸 칸막이 틀 수도 있어요. 이거 터가지고 다시 합칠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고 이게 되는 겁니다. 요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아파트 형태가 되겠습니다. 23번 도시형 생활택 핵심 용어는 300세대 미만입니다. 300세대 이상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300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인 구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너무 크면 안 돼요. 이게 바로 도시형 생활택이 되겠습니다. 300세대 미만 구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것이 300세대 미만 이거죠. 이상이 아니라 이 도시형 생활택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원명주택, 원명주택입니다. 오리지널 원명주택은 도시형 생활택이에요. 가짜 원룸 말고 진짜 원룸은 그건 공동택이에요. 진짜 원명주택은 공동택입니다. 작아서 그렇지. 300세대 미만이 특징입니다. 이상이 아니라. 다음 에너지 전략형 친환주택 24번, 25번 건강 친환주택. 이건 두 가지 의미가 객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주관식도 나올 수 있겠죠. 이건 뭐가 중요하냐면은 24번하고 25번을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중 틀린 거 골라봐라. 에너지 전략형 친환주택 이런 것은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이 나가다가 갑자기 어디로 빠지느냐? 밑에 건강진흥, 실내 공기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버린단 말이죠. 그럼 맞는 거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이렇게 용어 정의를 확실히 구분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다음 26번 장수명택. 이건 시험제 이미 나왔어요. 딱 들으면 알죠? 장수명택은 그 아파트가 오래 갈까요? 짧게 갈까요? 오래 가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 장수명주택. 이미 시험문제 나왔어요. 너무 쉽죠? 장수명택. 주한식 나왔습니다.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자의 필요에 따라서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의 우수한 특을 말한다. 장수명주택. 다음 27번 리모델링. 리모델링은요.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을 위해서 두 가지 합니다. 1번이 뭐냐? 동그라미 1번은 대손입니다. 동그라미 1번은 대손이고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은 합쳐야 돼요.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은 중축이에요. 중축. 이렇게 됩니다. 대손 1번은 대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리모델링 할 때는 대손할 수 있어요. 또 중축도 할 수 있어요. 2번, 3번 중축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아파트 리모델링 생각해 봅시다. 그림 그립시다. 여기 아파트가 있어요. 이게. 여기 아파트 리모델링 할 때 어떻게 리모델링 할 수 있냐면은 이걸 대손할 수 있고 여기 고칠 수 있고 그다음에 근데 중축이 문제인데 이렇게 중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또 어떻게 중축할 수 있냐? 이렇게도 중축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기역이 더 위험할까요? 니은이 더 위험할까요? 중축할 때. 기역이 위험하죠. 이 기역을 수직 중축형 리모델링. 수직 중축형 리모델링. 이건 수평 중축형이고 근데 특별히 둘 다 세대수가 늘어나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별도로 동을 또 이렇게 지을 수도 있어요. 땅에 여유가 있으면 이것도 리모델링이에요. 재건축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리모델링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디귿처럼 할 수도 있는데 가장 우리 시험지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어느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시험지 나온다면 기억일까요? 니은일까요? 디귿일까요? 기억이죠. 위험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일단 중축은 이렇게 되는데 봅시다. 그럼 이게 지은 지 얼마 돼야 되냐? 중축은 2번, 3번.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부터 15년이 지나면 전면적의 30% 이내 범위에서 다만 전면적의 80% 이내일 때는 40%의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인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주택법에 의해서 다 지었잖아요. 나중에 검사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준공검사 그러지 않아요. 아파트 다 지금 뭘 받는다고 하냐면 사용검사 받는다. 사용검사 받아야 아파트 쓰는 거예요. 다음에 건축법상은 이겠죠. 건축법상 뭐 받아야 된다고요?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돼요. 사용 승인. 그래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만 쓰는 거 있죠? 일부 쓰는 거. 롯데월2 같은데 밑에만 일부 썼잖아요. 일부 먼저 쓰는 거. 이걸 뭐라 한다? 임시 사용 승인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용어를 주택법도 임시 사용 승인 쓰고 건축법도 임시 사용 승인 써요. 임시 사용 검사라고 부르지 않고 일부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지었으면 사용 승인, 주택법에 지었으면 사용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주택법에 의해서 지을 때도 있고 건축법에 의해서 지을 때도 있어요. 그게 뭔 소리냐? 아파트를 원칙적으로 30채 이상 짓잖아요. 30세대 이상 지을 때는 주택법에서 짓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 받았죠? 사용 검사 받았죠? 30채가 안 되면 뭐 해준다? 건축법에서 짓는 거예요.
가지고 사용 승인받은 거예요. 어쨌든 이거든 이날로부터 몇 년 지나야지 증축할 수 있다? 15년이 지나야. 15년이 지나야. 그 뜻입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30채 미만도 있는가? 있어요. 볼까요? 아파트 30채 미만. 아파트는 원래 층수가 5층 이상이면 아파트예요. 몇 층 건물이죠? 6층 건물이죠? 자, 세대수가 모두 몇 세대예요? 12세대죠? 이걸 뭐라 불러요? 단독 아니잖아요. 연립 아니잖아요. 다세대 아니잖아요. 이걸 아파트라 불러요. 아파트라. 12세대. 근데 이건 12세대니까 30세대 안 되죠? 그건 주택법에 의해진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진다? 건축법에 의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뭘 받게 되면 나중에 사용 승인받을 거 아닙니까? 그날로부터 15년 지날 때. 그런 뜻입니다. 주택법은 사용 검사부터 15년 지나면 증축할 수 있고, 적은 거는 사용 승인부터 15년 지나면은 증축할 수 있는데, 증축은 늘리는 거요, 줄이는 거요? 늘리는 거요. 얼마까지 늘리냐? 시험점이 나왔어요. 얼마까지 늘립니까? 자기 면적의 30%까지. 30%까지 늘려요. 만약에 30평이면 9평까지 늘릴 수 있어요. 집집마다. 30평에 9평까지. 30%니까. 근데 작은 거는 더 많이 줘요. 퍼센트를. 85 미만일 때는 40%까지 늘려줘요. 왜냐하면 만약 20평짜리잖아요. 20평짜리 30%면 6평 늘리잖아요. 별로 늘리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20평짜리는 얼마까지? 40%, 8평까지 늘린단 말이죠. 40%까지 발린단 말이죠. 적은 평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30%, 예외적으로 작은 평수는 85% 미만일 때는 40%까지 증축할 수 있다. 그런데 끝에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이런 거 승강기 같은 거 새로 단다든가 또는 복도 늘린다든가 이럴 때는 여기 30%, 40%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별도로 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은 뭐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입니다. 동그라미 3번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증축이기면 증축이지만 세대수 증가형입니다. 그래서 세대수 증가형이니까 여기 이런 거 세대수 증가형. 그런데 무조건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면 안 돼요. 원래 건물 이거잖아요. 원래 건물 이건데 세대수를 갖다가 증가한다고 해서 이만큼 세대수 늘리면 안 돼요. 이거 배보다 배꼽이 크니까. 몇 퍼센트까지 늘릴 수 있다. 세대수 거기 보니까 15%까지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건물이 100세대면 15세대 늘린다는 뜻입니다. 더 못 늘려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늘릴 때 무조건 늘린 것이 아니라 원래 이걸 어떤 거 늘리냐면 자기 거 있잖아요. 자기 거 30%, 40% 늘릴 수 있었죠? 그걸 아꼈다가 여기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집 늘릴 거를 안 늘리고 그걸 아껴서 다 모아서 이렇게 세대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30%, 40%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인데 거기 기억 니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요건이 최대 몇 개층까지만 수직 증축할 수 있다? 기억 보니까 3개층. 4층, 5층 막 못 올려요. 지가 올려봤자 최고 많이 올려봤자 3층이에요. 3층. 수직 증축. 왜? 위험하니까. 그리고 밑에 보니까 구조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도 보유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미리 봐야 되니까 얼마나 올릴까를 걱정해야 되니까 측정해야 되니까 미리 구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억 니은은 다 뭐와 관련되는 것이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몇 년 지나야 된다고요? 15년. 몇 프로? 30%. 예외적으로 4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올라갑시다. 28번. 29쪽 위에 28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입니다. 그러면 그 동네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요.
이 계획을 뭐라고 한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요. 다른 법들과 관계, 주택의 건설 공급에 대해서는 다른 법에 빼놓고는 이 법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 짓는 것, 공급은 분양이나 임대하는 거는 이 법이 제일 우선해요. 이 법이.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 관리는 없다는 거예요. 주택의 건설 공급하고 거기 관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관리가 없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왜 없느냐? 이 관리는 어디로 가버렸다? 바로 뒤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관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주택의 건설 공급만 들어갔죠. 관리는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알아서 하니까 관리 빼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2번. 본격적으로 주택을 건설합시다. 1번. 주택 건설 사업자 등. 왜 주택 건설 사업자 등이라고 그랬냐? 주택을 건설하는 자만이 사업 주체가 아니라 대지를 조성하는 자도 똑같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 건설자하고 대지 조성자를 똑같이 취급해야 돼요. 우리가 아기가 둘이면 큰 놈 작은 놈 똑같이 취급하듯이 주택을 건설하는 자만 우선되는 게 아니에요. 주택 건설자 또 누구도 있어야 된다? 대지 조성자 같이 취급합니다. 꼭 둘 다 언급해요. 그래서 주택 건설 사업 등 등록, 이게 뭐냐? 주택 건설도 등록하고 대지 조성 사업도 등록한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한테 등록하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합니다. 얼마만큼 할 때 등록하느냐? 얼마만큼 지을 때? 연간 1년 내내, 단독택은 20호 이상 지을 때, 공동주택은 20세 이상 지을 때 등록해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되고. 주택 지을 때 20호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30세대도 있긴 있어요. 어떤 경우는 30세대 이상일 때, 도시용 생활 때, 원룸형 같은 거. 이건 30세대 이상일 때 등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주택이고, 그럼 또 뭐도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주택뿐만 아니라 대지도 얘기되잖아요. 밑에 대지는 얼마 이상일 때?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럴 때 누구한테 등록한다고요? 국토교통부장한테 등록을 해야 돼요. 주로 민간업자예요. 비등록 대상, 얘네들은 등록 안 해요. 등록 안 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시건사, 지방공사, 공익법인 다 공공기관이죠? 등록 안 해요. 미음은 왜 안 하냐? 주택조합인데, 주택조합은 민간업자인데 왜 안 하느냐? 등록사업자와 공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 파트너가 등록을 했어요. 등록사업자가 등록하니까 주택조합 굳이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같이 할 때는 등록 안 한다. 왜? 등록사업자가 등록했으니까. 반면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이게 누구냐? 만약에 LG전자다. 그러면 LG전자가 만약에 어디 저 변두리에 공장이 있다. 그래서 직원들이 너무 불쌍해서 LG전자 바로 옆에다가 아파트 짓는다. 사원주택, 근로자주택,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LG전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예요. 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왜 등록 안 하고 아파트 짓냐? 가려고 등록사업자와 공동을 하기 때문에. 등록사업자가 이미 LG전자는 아파트 짓는데 전문가 아니니까 등록사업자, 건설회사하고 손잡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건설회사가 등록했잖아요. 그래서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LG전자를 뭐라고 하냐? 여기 고용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고용자가 근로자를 위해서 주택을 짓는 거예요. 고용자. 이렇게 돼요. 고용자. 네, 넘어가도 괜찮아요? 30초. 공동사업 주체. 아파트 짓는데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가의 누구를 갖다가 초빙해서 같이 손잡고 하느냐? 등록사업자고. 등록사업자하고 같이 손잡고 합니다. 이때 등록사업자 할 때 같이 손잡고 아파트 같은 거 짓게 되는데 이걸 부른다. 공동사업체라고 합니다. 공동사업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경우, 두 번째 주택조합이 하는 경우, 세 번째 고용자가 하는 경우, 이때 각각
등록사업자하고 손잡고 하게 되는데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하고 손잡고 하게 되는데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장난 문제를 내요. 즉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 시행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그렇거든요.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면 틀려요. 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두 번째, 주택조합. 주택조합도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요. 근데 주택조합 중에서 가르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빠져야 돼요. 너 세대수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지? 너는 공동사업자에 빠져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등록사업자 말고 대타 쓸 수도 있어요. 누구하고 공동할 수 있냐? 가르고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특공사, 지방무사하고 같이 할 수도 있어요. 등록사업자 말고 대타로. 마지막 고용자. 고용자는 뭡니까? 자기 직원을 위해서 아파트 지어주는 회사죠. 이 고용자는 근로자주택을 위해서 짓게 되는데 이때는 등록사업자와 주의하세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또. 누구는? 고용자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밑에 가운데쯤. 그러면 이게 장사로 말하면 사업으로 말하면 이게 혼자 사업하는 거예요? 동업하는 거예요? 동업하는 거죠? 그럼 동업한다는 건 다툼이 많을 수가 있어요. 잘 돼도 다툼이 있고 못 되면 더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사업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 비용, 책임 분담 등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당사자랑 협의하겠답니다. 미리 정해놔야 돼. 미리. 너는 이거 담당하고 이건 내가 담당하고 정한단 말이죠. 근데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데 뭐가 나왔냐? 무엇으로 정하는 법이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이다. 시험 문제를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꼭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조합의 설립 등. 주택조합은 설립이 인가받아야 돼요. 인가받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이것이 여기까지가 직장특잡, 지역특잡이에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이것이 지역특잡, 직장특잡이고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이것이 리모델링 특잡이에요. 얘네들은 누구한테 인가받느냐?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인가를 받아야 된다. 등록하는 것도 아니에요. 허가받는 것도 아니에요. 인가받으면 돼요.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또 인가받아야 돼요. 니은 특별히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조합 설립 인가받는 자, 즉 누구냐면 지역특잡, 시장특잡은 땅에 대해서 80% 이상 토지 사용 권한과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작년에 이번에 나왔습니다. 2020년 나왔습니다. 80, 15 적는 거 객관식 나왔습니다. 80, 15 이거 사용권은 80, 소유권 15% 객관식으로 나왔어요. 객관식 쉽게 나왔죠. 이겁니다.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가받을 수 있어요. 디귿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80%, 15% 필요 없어요. 이미 자기 아파트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80%, 15%가 아니라 결의만 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의 찬성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인가받아요. 그래가지고 인가받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인가받아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등기도 해야 돼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인가받으면 설립 등기도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래서 80%, 15% 필요 없지만 찬성을 얻어야 돼요. 얼마 찬성 얻어야 되냐? 올라가 봅시다. 자기네 아파트니까 이미 있는 거니까
31쪽 위에 보니까 단지 전체 A, 단지 전체 리모델 할 수도 있고 한 동만 리모델 할 수 있어요. 아파트 리모델 할 때. 단지 전체 리모델 할 때는 얼마 찬성하느냐? 전체 3분의 2 이상, 각 동 과반수 결의하면 돼요. 결의는 찬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지 전체 리모델 할 때는 전체 3분의 2 이상, 각 동 과반수고, B, 한 동만 리모델 할 때는 3분의 2 이상 결의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인가받으러 가는 거예요. 누굽니까, 여긴? 리모델링 뒷잡이. 누구한테 인가받으러 가는데? 시장, 군수, 진장. 인가받은 다음에 리모델링 뒷잡은 등기를 해야 돼요. 설립 등기를 30일 내에 해야 돼요. 참고로. 다음 두 번째, 설립 신고. 잘 나와요. 왜 잘 나온다? 요놈은 특별한 놈이니까. 다른 놈들은 다 인가받으러 가요. 누구한테 인가받으러 가요? 시장, 군수, 진장. 근데 얘는 신고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시장, 군수, 진장. 아니, 신고하는 놈 누군가 보니까, 얼굴 좀 보자 보니까 직장특잡이에요. 직장특잡. 요 직장특잡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직장특잡은 말이죠. 인가받는 직장특잡도 있고 신고하는 직장특잡도 있다 생각해야 돼요. 인가받는 거 말이죠. 이 직장특잡이 아파트 직접 지을 때, 직접 건설할 때는 인가받으러 가요. 근데 이 직장특잡이 자기가 짓는 게 아니라 남이 지어놓은 구미택을 분양받는 거예요. 남이 지어놓은 구미택을 공급한다. 분양받을 때는 신고만 하면 돼요. 누구한테 신고? 시장, 군수, 구청한테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나와요. 어떤 경우 신고하느냐? 직장특잡이 직접 건설하지 않고 남이 지어놓은 공택을 갖다가 공급할 때 요놈은 신고한다. 누구한테? 시장, 군수, 천장. 이거 잘 나옵니다. 괄호 2번 등록사업자 책임. 주택자하고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할 때는 특별히 등록사업자가 건설해서 하니까 시공도 같이 한대요. 그때는 시공 책임도 져야 되고 또 공동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이 자꾸 늦어져요. 그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돼요. 조합원한테. 그래서 이 등록사업자가 시공도 같이 하면 시공자로서의 책임도 지고 공동사업자로 책임도 져가지고 누구한테? 조합원한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중 책임집니다. 등록사업자가 시공도 같이 할 때는. 이어서 3번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계획 승인 등 들어갑니다. 자, 뭔 소리냐? 사업계획 승인. 이제 칠판을 좀 봐야 돼요. 또는 칠판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제 건축법부터 얘기합시다. 건축법. 건축법 배웠지만 건축법상 건물을 짓는 친구는 건축주라고 합니다. 건축주가 뭐 받죠? 건축 허가 등을 받습니다. 건축 허가 등을 받은 다음에 받았으면 착수합니다. 착수하고 공사가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뭐 받느냐? 사용 승인을 받는다고 그랬죠? 사용 승인 받습니다. 근데 주택법은 이 건물을 짓는 축을 뭐라고 하냐면은 사업주체라고 불러요. 사업주체. 그리고 사업주체가 아파트 짓기 위해서 뭘 받냐? 여긴 건축하자. 여긴 뭐 받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요. 사업계획 승인. 그 다음에 착수하고 완료되면 뭐 받냐? 여기 뭐 받죠? 사용 검사를 받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용 검사. 이렇게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기차가 어디까지 왔느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원래는 건축법 같으면 뭐 받아야 되죠? 건축 허가 받아야 되죠? 대신에 뭐 받는다고요?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건축 허가 받는 걸 보는 거예요. 다만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건물을 좀 큰 거 짓는 거라고 그랬죠? 이건 작은 거 짓는 것이고. 얼마나 크게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느냐? 거기 보니까 단독택 30호 이상 지을 때, 공동택 30세대 이상 지을 때, 다만 예외적으로 50호도 있어요.
단독은 30호 이상, 공동 30세대 이상 지을 때 4억씩 받는 거예요. 다음에 예외적으로 단독이 50호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 공동도 50세대 이상 되는 경우도 얘도 있긴 있어요. 근데 보통 30세대 30호예요. 이럴 때는 건초가 받지 않고 뭐 한다고요? 4억씩 받는 거예요. 그리고 대지는 얼마 이상일 때 또 4억씩 받느냐?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대지도 꼭 얘기해야 되니까. 대지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할 때 4억씩 받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받으러 가느냐? 내려가서 1번. 면적에 따라 달라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시도의사하고 대도시장한테 받으면 돼요. 면적이, 공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한테 받으면 돼요. 대도시가 뭔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아닌데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그걸 대도시라고 불러요. 고양시 같은데. 고양시는 100만 명이거든요. 일반 시인데 50만 이상이면 대도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한테 받고 2번 10만 미만일 때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으러 가느냐? 2번 밑에 미만일 때는 면적이 누구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금수한테 받으러 가면 돼요. 그렇게 받습니다. 이렇게 사업계획 받습니다. 뭐 대신에 받는 거요? 건축 허가 대신에 받는 거예요. 이거 받으면 건축 허가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 점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 할 겁니까? 여기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 그럼 뭐 왔습니까? 공사 착수. 시작해요.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 기간 내에 시작하느냐? 아파트 공사 시작합니다. 받았으면 얼마 기간 내에 해야 되냐? 32쪽 위에 봅시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보통은 사업계획 받으면 아파트 몇 년 내 착수하라고요? 5년 내 착수해야 돼요. 5년 내 착수, 아파트 5년 내 착수하면 돼요. 사업계획 받은 날부터. 다만 이거 연장할 수도 있어요. 바로 위에 본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도 있어요. 1년 연장할 수도 있어요. 제일 위에. 32쪽 제일 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5년 내야 되는데 6년까지 될 수 있게 되겠죠. 그 정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원래 5년인데 더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위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공구할 때, 공구별로 할 때. 이건 좀 달라요. 공구별로 할 때 만약에 여기 공구가 있다. 여기 1공구, 2공구, 3공구가 있으면 어떻게 착수하느냐. 제일 먼저 하는 놈이, 만약 1공구가 제일 먼저 한다. 제일 먼저 하는 놈은 5년 내에 착수해야 돼요. 5년 내. 5년 내. 아까 그거 제일 나오죠. 승인받부터 5년 내에. 나머지 공구는 2공구, 3공구가 나중에 한다 그러면 앞에 1공구 한 날부터 2년 내에 착수하면 돼요. 그 3공구는 앞에 2공구가 아니라 1공구로부터 2년이에요. 제일 먼저 착수하는 날부터 2년입니다. 착수하면 돼요. 그래서 공구로 할 때는 제일 먼저 착수하는 놈이 5년 내에 착수하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나온 놈들은 제일 먼저 따라서 2년 내에 하면 돼요. 2년 내. 요 제일 먼저 한 놈에서 2년 이렇게 하면 돼요. 제일 먼저 한 놈 따라서. 그것이 니은에 나오죠.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2년 이내라고 나오죠. 그렇게 착수하면 돼요. 보통 몇 년이고? 5년입니다. 연장 얼마 가능하고? 1년 연장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건축법 몇 년 내 착수했죠, 보통? 생각날지 모르겠다. 2년 내 착수했고, 공장은 3년 내 착수한다고 배웠어요. 여기는 5년이에요. 많이 줘요. 왜? 아파트 크니까 5년 줍니다. 세 번째, 주택의 공급. 투기과열지구. 되게 많이 울고먹었어요. 투기과열지구는 제가 강의 경력 23년째인데 그때도 있었어요. 투기과열지구. 되게 오래된 이 규정이에요. 투기과열지구가. 시험지 아주 많이 나왔죠. 그래서. 자, 투기과열지구 누가 지정하느냐? 둘이 지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지정한다. 왜 정할까요? 거기 보니까 투기 우려가 있을 때 지정합니다. 내부적으로 뭘 거쳐서 지정할까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다만 시도의사가 지정할 때는 시도에 드는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 지정할 때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최소한 범위를 한다.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 범위를 한다. 나왔죠? 지정 대상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 청약 경쟁률, 주택가격 등등등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바로 투기할 지역입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하는 것이 물가 상승률로 현재 높단 말이죠. 그러면 요즘은 서울이나 경기도는 다 뭘까요? 다 투기할 지역이죠? 아파트 가격 2배로 뛰는 판인데 뭐, 그죠? 아파트가 2배로 뛰는 판인데 뭐 안 될 데가 없어. 다 투기할 지역이죠. 몇 프로가 문제가 아니죠. 몇 프로가 문제가 아니죠. 50%, 100% 이렇게 뛰어버리니까. 누구 말 따라 미쳐가지고. 자, 그래야 되고. 이어서 2번. 조정대상 지역이죠. 이 조정대상 지역은 2년 전에 생겼어요. 이게 작년에도 나오고 올해도 또 나왔어요. 시험제가. 2019년도 나오고 2020년도도 나왔어요. 새로 생긴 다음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조정대상 지역은 누구만 지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하고 내부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이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는 아니에요. 근데 밑에 요거 시험지 나왔어요. 이 경우 1회에 해당하는 조정대상 지역은 지정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 범위다. 요거 나왔는데 요거 나왔어요. 최소한 범위로 한다. 1만. 1이 뭔데? 주택가격, 청약 경쟁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됐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막 뛰는 지역, 아파트 값 뛰는 지역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그라미 1번을 과열지역, 과열지역. 과열지역 정할 때는 최소한 범위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과열지역은 찬물견질까요? 부채질할까요? 과열지역은 정부에서 찬물견집니까? 부채질합니까? 찬물견지겠죠? 그래서 은행 같은 데 융자해주지 마, 갭투자 막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1번입니다. 그거는 최소한 범위를 해야 돼. 그래도 재산권 침해가 되니까. 여기 나왔고, 근데 조정대상 지역은 두 가지가 있어요. 1번처럼 뛰는 지역이 있고 2번처럼 올라갑시다. 2번처럼 왕창 떨어지는 지역이 있어요. 위축 지역이 있어요. 위축 지역. 2번처럼. 이 위축 지역은 말이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전매금지 하잖아요. 전매금지. 전매금지할 때 과열 지역을 전매금지해야 될까요? 위축 지역을 전매금지해야 될까요? 과열 지역을 전매금지해야 되겠죠? 위축 지역은 풀어줘야 돼요. 원래 너무 위축돼 있으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2번 같은 위축 지역은 융자해줘. 막 해줘. 이렇게 이자도 막 싸게 해주고 융자도 막 해주게끔 세금도 깎아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위축 지역은. 근데 요즘 위축 지역이 거의 없을 거예요. 다보다 과열 지역이죠. 그래서 과열 지역에다 대해서 전매금지 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 분양가 상한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언제 도입되냐면 노무현 정부 때 도입돼요. 노무현 정부 그때쯤에 노무현 정부에 있어서 중간 넘어서 이제 거의 임기가 끝나갈 때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됐어요. 예, 노무현 정부 때. 분양가 상한제는 뭡니까? 분양가를 너무 많이 받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는 게 어떤 것이냐? 1. 공공택지에 짓는 공동택. 공공택지에 지을 때. 2. 공공택지가 아니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 정책, 심의가 있어서 야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야 라고 하면 돼요. 두 군데가 분양가 상한제 걸리는 거예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 안 걸리는 건물도 있어요. 주택도 있어요. 바로 밑에 예외. 도시용 생활택. 나중에 배우겠지만 서울에 있는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건 여기 안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만 주택값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정부 때 붙여놓잖아요. 경기 안 칠 때는 아파트 값이 막 연립이나 다세대 가격이 좀 싸요. 정부 때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면은. 또 주택 가격이 막 오를 때는 좀 비싸게 또 이렇게 붙여놔요. 정부 때다 붙여놔요. 자기 맘에요. 연립이나 다세대는. 원룸도 마찬가지예요. 도시형 생활 때 원룸도 그 사이즈가 작아서 싼 것처럼 보이지만은 원도 고무줄로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마음대로 받아요, 마음대로. 분양가 상한제 안 걸리니까. 도시형 생활 때. 대도시에 있는 연립과 다세대는 다 도시형 생활 때 거의 다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러니까 자기 주인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파트 빼놓고. 아파트는 여기 걸리지만. 두 번째, 여기도 분양가 상한제 안 걸린다.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관련되는 거. 여기도 마음대로 받을 수 있어요. 경제자유구역. 세 번째, 이것도 마음대로 받을 수 있다.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되는데 층수가 50층 이상이나 높이가 150대 이상. 이건 많이 받아도 괜찮다. 이 세 가지가 예외예요.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그러니까 보통 조그만 소규모 집장사들이 이렇게 이런 거 지을 때 이렇게 뭐 연립 같은 거, 다세대 같은 거 이런 거 지을 때 분양가 상한제 안 걸립니다. 예. 자, 그다음에 공급시설 교란 금지. 이건 뭔 소리냐?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거짓 술수를 쓰는 거예요. 또는 부정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아파트 분양받기 위해서 벼룩시장이나 신문광고에다 청약통장 삽니다. 이렇게 합니다. 청약통장 사고 팔면 안 돼요. 또 몰래 중개사 통해서 조합원 명의 빌리는 거.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렇게 한다고 산다고 광고 내는 것도 안 돼요. 이걸 팔고 사도 안 되고 팔아도 안 되고 사들여도 안 돼요. 그런 의미입니다.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하기 위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증서나 지위를 양도, 팔아먹거나 양수, 사들이거나 알선, 중개하거나 중개업자도 걸려요. 이거 하나 걸려요. 또는 양도, 양수, 알선을 위해서 광고도 걸려요. 그리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망복으로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안 된다.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넘어가지 말고 33쪽 밑에 시험 잘 나오는 거 33쪽 제일 밑에 괄일고 상속저당은 안 걸린다. 그거 잘 나와요. 상속저당은 제외한다고 보이죠? 조그만 글씨 괄일고 권리변동 수반을 모든 행위는 포함하되 상속저당은 괜찮다. 상속저당은 괜찮습니다. 33쪽 제일 밑에 상속저당은 괜찮습니다. 그거 잘 나옵니다. 상속저당 괜찮다. 괄일고 그러면 어떤 거를 사고 팔 때 걸리는가? 이제 넘어가야 돼요. 상속저당은 괜찮습니다. 그거 잘 나오고 뭐다 팔고 살다 걸리느냐? 1번은 조합원주의. 조합원 명의. 1번은 조합원 명의 하면 안 되고 빌려주면 안 되고 2번은 입주자 저축신서 소위 말해서 청약통장. 저도 옛날에 보니까 대학원 다닐 때 거기 이렇게 학생들 중에 이런 업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건설업자나 이렇게 중개업자가 좀 있었는데 통장을 갖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빌리는 거예요. 아직 한 80개 정도 이렇게 빌려요. 그래가지고 당첨되면 이제 프리미엄 주는 것이고 떨어져도 뭐 수고비 같은 거 주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게 다 불법이에요. 통장을 넣어야 되니까 이게 대수가 세니까 통장 빌려준 거 이게 그냥 통장이 아니라
주택청약통장 얘기하는 거야. 이거 걸리면 안 된다. 빌려주면 안 된다. 그다음에 주택상한사채도 걸리는 것이고 기타 그 밖에가 뭐냐면 이주민 딱지, 뭐 처걸민 딱지, 뭐 이런 거 있어요. 다 걸려요. 다 걸립니다. 이런 거 빌려주면 걸립니다. 근데 안 걸리는 거 있어요. 안 걸리는 거 적어봅시다. 안 걸리는 거.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은 안 걸려요. 시험지 나온 적 있어요. 국민주택채권은 안 걸린다라고 시험지에 나온 적 있어요. 다음, 괄호 2번. 금지행위 위반시 조치. 금지행위 위반시. 그래서 걸렸어요. 남의 통장으로 하다 걸렸어요. 그럼 어떡하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사업체는 그 걸린 사람들한테 주택 공급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계약에 체결됐다. 그걸로 취소할 수 있어요. 분양계약 취소할 수 있어요. 또는 그 신청할 수 지위를 무효로 할 수도 있고 이런 벌칙을 가해집니다. 어떤 친구한테 위에 같은 거 증서나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주택을 공부한 자. 거기 괄호 2번에 관련해 가지고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가점제가 있잖아요. 이게 분양반로 가점제 하려고 하니까 어떤 아줌마가 호적을 파가지고 어떤 아저씨한테 애들을 넘겨줬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미성년자들은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호적을 파서 넘겨줬다니까요. 진짜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발각됐어요. 근데 그 양반은 호적 넘겨받은 사람은 당첨된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두 명인가 넘겨받았는데 그럼 가점제에다 점수가 올라가죠. 아마 이혼당했을 거예요. 진짜 남편한테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법. 가족관계 등록을 위조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제 6강에서는 5번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즉 전매금지 하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6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